새벽 5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윤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째 아들 민호의 집에서 살게 된 후 윤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면서 윤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들 깨우기 전에 다 끝내야지. 9살 손녀 서연이와 7살 손자 준우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김밥 한 줄, 달걀말이, 방울토마토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씩 챙겨 담으면서도 윤미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싼 후 윤미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서 갓 나온 빨래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털어서 널면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이제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끌고 나온 윤미는 거실부터 차근차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이 소파 밑에 숨어 있었고 민호가 벗어 던진 양말이 텔레비전 뒤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 옷하고 섞지 말아주세요. 윤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소기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가정부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 보람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청소기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35년간 우체국에서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하루하루가 전부일까?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윤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윤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제시도주 묻지 말고 8장까지 쭉쭉 편집 제1장 희미해진 자리. 새벽 5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윤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째 아들 민호의 집에서 살게 된 후 윤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면서 윤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들 깨우기 전에 다 끝내야지. 9살 손녀 서연이와 7살 손자 준우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김밥 한 줄, 달걀말이, 방울토마토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씩 챙겨 담으면서도 윤미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싼 후 윤미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서 갓 나온 빨래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털어서 널면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이제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끌고 나온 윤미는 거실부터 차근차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이 소파 밑에 숨어 있었고 민호가 벗어 던진 양말이 텔레비전 뒤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 옷하고 섞지 말아주세요. 윤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소기 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가정부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 보람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청소기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35년간 우체국에서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하루하루가 전부일까?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윤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일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윤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윤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담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윤미는 혼자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윤미의 모습은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독 그녀만 혼자였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면서 윤미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라도 함께 와줬을 텐데 요즘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간 윤미를 본 의사는 엑스레이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세영에게도 말했지만 그녀는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윤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윤미는 혼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정작 아플 때는 이렇게 혼자구나. 마취가 시작되면서 윤미의 의식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뜬 윤미의 첫 번째 모습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마취에서 덜 깨어나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윤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병원은 면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옆 병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미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호는 저녁 늦게 잠깐 들렀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금세 사라졌고 세영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한 가족의 모습인가? 지난 5년간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보낸 후
윤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바쁘다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세영은 윤미가 아직 회복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손주들조차 할머니의 아픔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윤미는 방에 누워 있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리 수술의 후유증으로 몸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조금씩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보내야 하나? 그러던 어느 오후 윤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경욱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였지요. 윤미야, 잘 지내지? 경욱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경호가 몸은 좀 어떠니? 경욱은 윤미의 수술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미야, 알지? 우리 섬 우체국 곧 문 닫는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윤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 내가 어릴 때 늘 가던 그 우체국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 순간 윤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우체국, 친절한 우체국 할아버지가 주던 사탕,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던 설레는 마음, 그리고 바닷바람과 함께 맡았던 짭짤한 바다 냄새까지. 경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건물은 그대로 두고 누군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더라. 카페나 펜션 같은 걸로 말이야. 윤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윤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이라면 다시 숨 쉴 수 있을까? 어릴 적 꿈꿨던 자유로운 삶이 그곳에서라면 가능할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용기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윤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퇴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그 집은 온전히 윤미의 소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살려고 샀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사실상 민호 가족의 거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윤미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언제든 나와서 상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집 구조를 살펴보며 감정가를 매겼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으니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집을 판다고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미가 돌아보니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세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윤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우리도 모르게 집을 파신다고요? 윤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처분하는 게 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오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영은 민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민호는 당황한 채 윤미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시려는 거예요? 윤미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 가족이랑 잘 살고 있는데요. 민호의 말에 윤미는 쓰게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60년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최윤미로 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민호와 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윤미는 마침내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한 고향의 바다는 기억 속보다 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든 윤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 추억이 서린 우체국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폐쇄 직전의 작은 우체국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섬마을 우체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빨간 우체통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욱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윤미야, 정말 왔구나. 경욱은 윤미를 꽉 끌어안으며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따뜻한 품에서 윤미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답답함이 바닷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윤미는 우체국 건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욱은 윤미의 결심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함께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낡았지만 윤미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우체국 안쪽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우편 창구와 선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사무실과 창고가 있었습니다. 윤미는 머릿속으로 이곳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해 봤습니다. 한쪽은 카페로 다른 한쪽은 엽서와 기념품을 파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미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목수 아저씨와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했습니다. 오래된 우편 창구는 카페 카운터로 개조하고 벽면에는 관광객들이 남긴 엽서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체국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우체통은 새로 칠해서 입구에 그대로 두었고 우체국 간판도 복원해서 달았습니다. 섬마을 우체국 카페라는 새로운 간판이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미는 경옥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장을 앞둔 어느 날 윤미는 우체통 옆에 앉아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주황색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였는데 마치 우체국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미는 그 고양이에게 우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커플이었는데 여자가 벽에 걸린 엽서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엽서 보내면 진짜 우편으로 가요? 윤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차 한잔 하시죠. 윤미가 직접 내린 커피와 손수 만든 쿠키를 내주자 커플은 감격해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들은 엽서를 사서 서로에게 편지를 썼고 빨간 우체통에 넣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혼자 여행 온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윤미는 각자에게 맞는 메뉴를 추천해주고 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미가 기뻐했던 것은 손님들이 남긴 손글씨 편지들이었습니다. 벽 한 면에 전시된 엽서들에는 각자의 소중한 추억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화해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에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시 올게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카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 윤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카페가 조용해지면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우편이도 옆에 와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골골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옛날 우체국이었지? 나도 젊었을 때 이 우체국에서 남편한테 편지를 보냈단다. 할머니의 눈에는 그때의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미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조용히 편지지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을 보며 윤미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와 세영, 그리고 서연이와 준우까지 온 가족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미는 복잡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만든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멋지네요. 세영도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바다 전망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우편이를 보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우편이야 우체국에 살아서 우편이지. 서연이와 준우는 우편이와 놀면서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윤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은 윤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지쳐 보였던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윤미의 모습이 제시도 주계속 편집 가족들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도 이사와서 함께 살아요. 윤미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난 나대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행복하면 돼.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필요한데 물론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할머니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자.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윤미의 말에 세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족했나요? 더 잘해드릴게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야. 다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지난 5년간 너희와 함께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가족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보면서 그들도 처음으로 윤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떠나는 배를 타기 전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은 놀러 와도 돼요? 윤미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와야 해. 가족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섬을 떠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